네, 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부소장 김정섭입니다. 오늘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전작권 전환만큼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된 그런 외교안보 이슈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 때 시작을 해서 매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획이 변경되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이것을 열심히 추진했지만 사실상 임기 내 전환은 지금 어렵다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요. 오늘은 이 전작권 전환이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차기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작권 전환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것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군사 주권의 측면입니다.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 회고록에 나온 말인데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 국가로서는 창피한 일이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노태우 대통령이 1987년 대선 공약으로 작전 통제권 환수를 내걸었죠. 그리고 대통령 임기 내에 좀 타협을 해서 평시 작전권만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전작권은 군사 주권의 핵심이죠. 유사시에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그 핵심 결정을 우리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능력과 태세가 갖춰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국가 안보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준비가 된 것인가? 시기상조는 아닌가? 아무리 군사주권 측면에서 우리가 당연히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제대로 군사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전환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또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전작권 전환의 흐름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1950년에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사령관한테 작전 지휘권 일체를 넘기죠. 그 이후에 이제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군 전체에 대한 단독 지휘를 하게 되고요. 한국전쟁이 53년에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엔군 사령관이 작전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부 지휘권이 이제 한국군 부대에 넘어오게 되는데요. 월남 파병에 대한 우리 한국군에 대한 파월 부대에 대한 작전권이라든지 또는 1.21 사태를 계기로 해서 대간첩 작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군 부대에 대한 작전권이 일부 넘어오게 됩니다. 큰 변화는 1978년에 있었습니다. 그 한미연합사가 창설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작전 통제권이 한미연합체제로 지금 행사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군 전체를 단독으로 지휘했다면 이제 연합사 체제에서는 한미연합의 형태로, 물론 연합사령관은 미군 장성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사령부 체제 내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작전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변화는 1994년에 있었던 평시작전 통제권 이양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있었는데요. 이때 작전권 환수는 제2의 창군이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평시작전권이 환수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이제 전시작전권이죠. 이 전작권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기에 2007년에 한미가 합의를 하죠. 2012년 4월 17일 날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서 이것이 다시 연기가 됩니다. 3년, 2015년 12월 1일로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다시 이 전작권 전환이 일종의 연기가 되죠. 이번에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조건이 성숙되면, 조건이 갖추어져야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방식 자체를 바꿈으로써 전작권이 다시 연기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박근혜 정부 때 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프레임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자, 최근의 뉴스인데요. 작년에 서욱 장관이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에스퍼 장관과 국방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이때 미국 측에서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죠. 그러니까 조건 충족 때까지는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우리 언론 보도인데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의 2단계 검증조차 불발될 듯.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검증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것이 다 3단계까지 돼야지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불발될 듯.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그 이유는 미측의 반대 영향이다. 뭐 이런 보도들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작권 전환은 그럼 쟁점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군이 과연 전작권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는가 또는 충족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작권 전환의 최종 상태가 과연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작권 전환을 많이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냐? 그럼 우리가 스스로 작전 지휘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사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한미 지휘 구조가 어떤 형태로 결정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쟁점은 전작권 전환 조건 및 검증 방식의 문제입니다. 지금 실제 이 전환 조건과 검증 방식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전작권 전환 조건은 많이들 얘기되지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건은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동맹의 대응 능력을 구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이다.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은 각각 밑에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하위 과제들이 있습니다. 다 리스트화되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과 아울러서 이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1, 2,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최초 작전 운영 능력 IO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완전 운영 능력 FOC라고 하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 FMC라고 이제 소위 부르는데요. 이 3단계 검증을 거친다는 겁니다. 이 검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전작권이 전환되고 나면 그 미래 연합사가 제대로 지금처럼 운용되는지 그 연합사의 운용 능력을 한번 검증해 보겠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1년에 2번 전반기 후반기에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을 하는데요. 그 훈련 계기에 이 미래 연합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검증해 보겠다는 거죠. 애초의 계획은 저 앞에 화면에 보시듯이 1단계는 2019년 IOC 검증을 마치고 그 다음에 FOC, 그래서 21년까지 3단계 검증을 모두 마친다는 원래 로드맵이 잠정적으로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1단계인 IOC 검증을 2019년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2단계부터 지금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코로나19도 그렇고 해서 지금 한미 연합훈련 축소 조정하다 보니까 그 훈련 계기에 이 검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가 임기 내에 지금 시간표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는 어려워졌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입니다. 전환 조건별 세부 요구 능력인데요. 아까 조건 1이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핵심 군사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작전, 군수, 정보 이 모든 분야에 걸쳐 가지고 한국군에 요구되는 핵심 능력들을 다 목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기 체계, 무기도 들어와야 되고 장비, 물자 또는 교육 훈련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여러 가지 군사 시설들이 제대로 구축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감시 정찰 자산이 더 보강돼야 된다든지 한국군에 또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된다든지 지금 탄약 비축량이 모자라는데 이것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과제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도 비슷합니다. 이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리적 능력들, 훈련 상태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과제화돼서 이것들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추상적입니다만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 환경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미가 공동 평가 목록을 마련해서 이것을 기초해서 공동으로 평가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전환 조건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단계 그 검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래 연합사의 운용 능력을 한번 검증해 보겠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1단계 IOC에서는 그 검증하는 과제가 숫자가 적습니다. 그걸 연합 임무 필수 과제 목록이라고 해서 시메트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런 과제 수가 적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조건부로 충족하면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2019년에는 일단 통과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단계가 FOC 검증인데 여기서는 검증의 과제의 목록 수가 더 늘어나고 또 조건부 충족도 있지만 완전 충족을 해야지만 통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마지막 3단계 FMC에서는 과제 숫자도 올라가고 기준도 상향되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조건이 갖춰지지 못해서 지금 전자권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그러고 있고요. 또는 3단계 검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환이 지연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환 조건이라는 것이 사실상 한국군 전체의 어떤 물리적 능력을 보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탄약이 더 늘어나야 된다. 감시정찰 자산이 들어와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첨단 재래식 전력이 또 구매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지금 전자권 전환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연합사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는다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미군 사성장군은 대신 부사령관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국적이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령관의 국적이 바뀌는 이런 정도의 변화인데 지금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한국군 전체의 능력 보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적절한 수준의 조건인가? 조건이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참여정부 때의 전자권 전환은 병렬형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에 대한 지휘는 온전히 한국군이 다 지휘하는, 미군은 미군이 지원하는 이런 체제였는데, 만약에 이런 정도의 변화라 그러면은 사실상 한국군의 물리적 능력이 대폭 보강돼야 되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죠. 근데 지금의 전자권 전환이라는 것은 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는 그런 지휘부의 변화인데, 그런데도 조건으로 설정된 것은 한국군의 물리적 능력이 다 보강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사실 더 한번 평가해 봐야 될 것은 한국군 장성이 과연 연합사를 지휘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어떤 지휘 능력을 검증한다든지, 또는 한국군 참모들의 어떤 사령관 지휘 보좌 능력을 검증한다 그러면은 좀 말이 되지만, 사실 이런 탄약 등 보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 능력 보강은 사실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군 연합군 사령관은 현재 한국군을 가지고도 지금 연합사를 문제없이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의 전환 조건도 한번 근본에서 그 적절성을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운용 능력 검증도 그렇습니다. 그 아주 3단계 IOC, FOC, FMC인데요. 이것이 이제 미래 연합사가 제대로 정말 한국군 사령관이 됐을 때 제대로 잘 작동될 것인가를 한번 보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런 운용 능력을 검증한다는 것은 원래 군에서 다 있는 절차인데요. 보통 창설 부대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던 부대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보기 위한 어떤 것이 운용 능력 검증인데, 지금 연합사는 어떻습니까? 78년에 만들어진 수십 년간 성공적으로 지금 잘 운영되어 오고 있는 기존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존 부대에는 이렇게 엄청난 수준의 이런 검증 작업이 사실은 필요 없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느냐? 그래서 왜 3단계가 필요하냐? IOC, FOC, FMC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것은 원래 연합사를 해체하는 쪽으로 원래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미래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던 어떤 검증 절차였는데, 지금 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3단계 검증 절차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도 뭔가 다시 한번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고 한미 간의 재협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은 한미 지휘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한미 지휘구조 형태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한미연합사령부가 있죠. 그러니까 평시에는 한미가 공이 자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를 합니다. 소위 평시작전권이죠. 그러다가 전시가 되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데프콘 3, 그러니까 군사 대비 태세가 3단계로 격상이 되면 그때는 지정된 양국의 작전 부대가 연합사령관 작전 통제를 받는 것으로 전환이 되죠. 이것이 현재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럼 전작권 전환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연합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죠. 바뀌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합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는다는 것. 한미 연합 지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 때 했던 그 지휘 구조랑 비교해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소위 병렬형 지휘 체계라 그래서 이렇게 구상했었습니다. 한국 합참이, 한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장관 합참이 우리 한국군에 대해서는 온전히 전평시를 막론하고 작전 지휘를 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군에 대해서 작전 지휘를 하죠. 그 중간에 연결고리로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서 소위 동맹군사협조본부라든지 작전사별 협조기구를 둬서 한미 양국군의 작전을 협조한다라는 그런 체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이라는 이런 병렬형 체제를 예전에 참여정부 때는 계획하고 한미가 합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지휘구조 면에서는 지금 연합사를 유지하는 것과는 아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휘 체계를 그럼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군사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 연합사를 유지하는 것이 우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휘 통일의 원칙상 이 한반도라는 그렇게 또 이 좁은 전구에서 미군 따로 한국군 따로 작전 지휘를 해서 그것을 군사협조기구를 통해서 협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작전 템포도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연합참모부를 구성해서 연합사령관이 단일한 지휘를 하는 것이 군사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생각해 볼 부분은 이 전작권 전환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측면, 전작권 전환을 우리가 왜 하려고 그러나요? 군사주권이기 때문에 우리 자존심 때문에 하는 건가요? 뭐 그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전작권을 전환함으로써 한국군이 스스로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연합사 체제에서도 계속해서 한국군이 전쟁 기획과 수행 능력을 키워나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소위 운전석에 앉아서 직접 핸들을 잡아보는 거하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작권을 온전히 환수를 해서 우리 주도로 전쟁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태세를 갖추자, 능력을 갖추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해서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작권을 환수했다, 우리가 가져왔다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한번 제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조건과 검증 방식에 대해서 한번 재정립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군 전체 물리적 능력 보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과제 목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개가 되는데요. 이것들을 좀 핵심 위주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과제 목록을 갖춰서 한국군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거죠. 근데 이것은 전작권 전환 전후를 막론하고 해야 될 일이지 이것들이 그렇게 까다로운 전제 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과 관련돼 가지고 07년 이후에 우리가 국방비에 투자한 것을 보면 국방비가 아니라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운영 유지비를 빼고요. 전력 증강, 방위력 개선 사업에 투자한 것만 07년 이후에 누적으로 보면 153조입니다. 그러니까 150조가 넘는 그런 투자를 해서 우리의 능력이 많이 올라갔죠. 07년 이후에. 07년이라는 것은 참여정부 때 한미가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럼스펠드 장관이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군의 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전작권 전환이 합의가 됐는데 그로부터 지금 10년이 더 지나서 15년 가까이 돼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국군의 능력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건은 갖춰야 되겠지만 좀 핵심적인 조건, 핵심적인 능력으로 이것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미래연합사 운영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사라는 것은 기존 부대고 성공적으로 작동되어 온 그런 기존 부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제들을 한번 검증하기보다는 한국군 장성이 연합사령관이 돼서 지휘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검증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합격 기준도 재정비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조건이 충족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것은 한미 간에 공통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조건이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과제들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제들이 전부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충족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90%, 95%가 충족돼야 되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준 설정도 필요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좀 더 여기에 확실성을 좀 더 부여하고 한미가 그것에 대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시기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휘 구조와 관련돼서는 저는 병렬형 지휘 체제를 통한 명실상부한 전자권 전환이 바람직하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합 지휘 체제가 군사적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미 동맹이 안 그래도 비대칭적인데 이것이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군과 미군의 자산을 통제하면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과연 운용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우리가 전자권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령관이 미측하고의 어떤 협조를 통해서 그런 조율된 연합작전의 성격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자권 환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준비를 갖추면서 병렬형 지휘체제, 애초에 2007년에 한미 정부가 합의한 병렬형 지휘체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지휘체계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전자권 전환이 계속 행정부마다 계속 계획이 바뀌고 늦어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의지와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두의 그 시기상조론을 한번 거론을 했었는데요. 이 시기상조론은 사실 30년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작전 통제권 환수를 추진했을 때 그때 시기상조다. 그래서 일단 평시작전권만 환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시작전권은 그럼 2000년대 초반에는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그때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제기된 시기상조론이 지금도 또 역시 똑같이 제기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 앞으로도 5년, 10년, 15년, 20년 흘렀을 때 또 시기상조론이 계속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전자권 전환과 관련돼서는 현재 지금 이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추진했지만 그 근본적인 틀과 밑에 깔려있는 가정들에 대한 어떤 재검토가 없이 그 과제 위주로 지금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지금에선 좀 늦었지만 바라건대는 차기 행정부에서는 좀 더 한미 간에 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프레임을 바꾸더라도 좀 더 이제는 전자권 전환을 좀 매듭짓는 그런 일이 좀 차기 정부에서는 꼭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